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헤드라인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도 한때 6만 8천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웃돌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비트코인은 7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출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초반 한 달 수익률이 고려아연 등 경영권 분쟁 기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주 환원 확대, 자본 효율성 제고라는 밸류업 지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해당 기업들은 추후 편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자동차 판매가 정체입니다. 완성차 업체부터 판매 저하가 도드라졌는데 11년 만에 신차 등록 대수에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고금리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 인덱스 펀드로 자금이 몰렸지만 수익률은 액티브 펀드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티브 주식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이유는 올해 들어 삼성전자 등 대형주의 주가가 하락하자 이들 종목의 비중이 큰 코스피와 코스피 200 등 주가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도 덩달아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출발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와이오와주 쪽에서 이 지지율이 나타났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근소하게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47%,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44%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이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7개 중에서 4개 쪽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훨씬 더 지지율 측면에서는 앞서갔던 만큼 지금 대선을 하루 앞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누가 승기를 잡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가 개최가 됩니다. 일단은 일정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미국의 대선과 겹치게끔 일정이 보여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는 항상 10월 말에 진행했던 만큼 대선 결과를 좀 파악하고 그 규모를 확정짓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에 맞는 전략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이야기들도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볼 예정이고요. 똑똑한 경제에서는 최근에 상장을 준비한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브리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 리포트에서는 3전이 해낸 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멈춥니다라는 주제로 브리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69% 하락하며 42,052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0.41%, 나스닥은 0.8%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목요일장에 일제히 하락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금요일장에서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채 수익률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활기를 띠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미국에 닥쳤던 대형 허리케인, 또 대규모 파업 등의 이슈로 인해서 이 지수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면서 증시는 오히려 빅테크의 호실적에 주목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 대선부터 11월 FOMC 회의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4.38%까지 치솟았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4.3%를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 상승하며 5,00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WTI는 0.33% 상승해 배럴당 69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M7 종목들은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편 지난주 빅테크 실적 발표 주간 때 앞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빅테크 업체들이 많았죠. 실제로 미국 주요 빅테크 4곳의 올해 AI 설비 투자액이 2천억 달러를 넘겨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시티그룹이 보고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알파벳 등 4개 빅테크의 올해 설비 투자 합계가 전년 대비 42% 늘어난 2,0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 80%가량은 데이터 센터 부문에 투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빅테크들의 치열한 AI 전쟁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애플 살펴보면 1% 넘게 하락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애플이 투자에 관련한 이슈가 또 전해졌는데요. 위성통신 기업의 대규모 자금 투입하고 이미지 편집 앱 개발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차세대 스마트폰, 또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 단행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먼저 애플은 미국의 위성통신 사업자인 글로벌스타에 1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글로벌스타는 미국의 위성전화 및 저속 데이터 통신을 위해 지구 저궤도 통신 위성을 운영하는 위성통신 사업자입니다. 애플은 2022년부터 글로벌스타와 제휴를 해서 아이폰이 터지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도 아이폰 이용자가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글로벌스타의 주가가 31%가량 폭등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또 이미지 편집 앱 개발사인 픽셀메이터도 인수합니다. 리투아니아에 기반을 둔 픽셀메이터는 아이폰과 맥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편집 앱을 개발해 왔는데요. 다만 이번 인수와 관련한 구체적 조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 사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 중이던 애플의 지분 약 25%를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번 주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엔비디아는 2%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징적인 호재가 발생했죠. 바로 다우지수에 인텔이 빠진 자리를 엔비디아가 꿰차게 된 건데요. 외신들은 AI 시대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0.11%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목요일장 마감 후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 여파로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무려 6% 넘게 상승하며 200달러 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브로드컴은 0.5% 하락하며 16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인텔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장 마감 후 인텔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인텔은 3분기 매출액이 1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줄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LSEG 전망치인 30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이고 지난 분기에 128억 달러에 비해서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텔은 올 3분기에 170억 달러, 주당 3.88달러의 손실을 냈는데요. 전년 동기 3억 달러, 주당 7센트의 순이익에서 적자로 전환한 겁니다. 이러한 적자 전환에도 인텔은 4분기 매출의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4분기에 133억에서 143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 중앙값인 138억 달러는 애널리스트 전망치인 137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4분기 조정 EPS로는 12센트를 예상하면서 역시 전망치인 8센트를 넘겼습니다. 블룸버그는 실적 발표 후 턴어라운드에 대한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는 7.81% 상승하며 23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다우지수에서 제외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인텔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쉐브론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했는데요.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3%가량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53달러 선을 형성했습니다. 3분기의 매출 506억 7천만 달러, EPS 2.51달러로 LSEG 예상치인 매출 489억 9천만 달러와 EPS 2.43달러를 모두 가뿐히 상회했습니다. 또 3분기 주주들에게 47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과 29억 달러의 배당금 등을 포함해 모두 77억 달러를 환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카스탁으로 보잉 살펴보겠습니다. 7주째 파업을 이어가던 보잉 노조가 임금 38%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54% 상승하면서 154달러 선을 형성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보잉의 최대 노조인 IAM 751 지부는 회사 측으로부터 향후 4년간 임금 38% 인상과 협상 타결 시 12,000달러의 보너스 지급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잉 노조는 이 제안에 대해서 오는 4일 찬반 투표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보잉 노조는 시애틀 지역의 생활비 상승 등을 이유로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대신 대화로 찾는다. 뜨거운 AI 검색 경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웹 검색 기능을 결합한 챗 GPT 서치를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구글이 AI 요약 서비스인 AI 개요로 방어에 나서고는 있지만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릭시티 등 이렇게 경쟁사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10월 31일 오픈 AI는 유료 가입자를 대상으로 챗 GPT 서치를 정식 출시했고요. 기업 사용자와 무료 사용자는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챗 GPT 서치는 실시간 웹 검색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질문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링크도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오픈 AI는 향후 AI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0%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과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증가하면서 구글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사로는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있고요. 메타도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구글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에 대해서 한번 주요 검색 서비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은 AI 개요와 제미나이 웹 검색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서치와 빙 코파일럿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자체 AI 모델 기반 검색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특징적으로 살펴보자면 구글 같은 경우는 현재 검색 시장 패권의
수성적으로 좀 총력을 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검색으로 구글에 또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검색 시장에서 좀 더 개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연내 GPT-5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능으로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그는 컴퓨팅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범용 인공지능 구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크게 내비친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중국 디스플레이 벨트 구축, 삼성과 LG의 비상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애플이 중국 디스플레이 생태계와 협력하면서 현지에 수천억 원 규모의 연구 벨트를 구축하기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이는 한국에 치우친 OLED 공급망을 다변화를 하면서 조달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애플 공급망 내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베이징과 선전, 수저우, 상하이 등 중국 4곳에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설립했고요. 중국 BOE와 장비 재료 관련 회사들이 연구에 현재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소에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비전 프로, 폴더블 아이폰 등의 패널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디스플레이 생태계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중국 기업의 기술력을 빠르게 끌어올려서 지금까지 한국에 의존해온 OLED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BOE는 애플의 주요 OLED 공급사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지만 아이폰 15와 16에서도 품질 문제로 대량 공급에는 실패를 했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아이폰 17에서도 중국 업체 편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은 물량 공세를 통해서 OLED 패널 출하량에서 국내 업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고요. 이는 향후 애플과의 협력 성과에 따라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입지 자체를 조금 더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도 차세대 격전지로 함께 부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6년 스마트폰에 폴더블 패널을 적용할 계획이고요. 이번 연구에 참여한 중국 업체들 중 일부는 폴더블 그리고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장비를 현재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인플레에 발목이 잡혔다. IPO 지수 한 달 만에 13%가 빠졌다고 합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신규 종목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지수가 한 달 새 1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기업들이 상장한 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고요. IPO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상장 종목으로 구성된 KRX 포스트 IPO 지수는 지난달 말에만 13.34% 총 하락을 했고요. 연초 대비 40%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장한 기업 59곳 중에 80%에 달하는 47개 종목이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상장을 한 상태였지만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브랜드와 시어스 테크놀로지 등 일부 기업들은 공모가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서 현재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2,430원,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11,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장한 시메스, 탐론 토탈 솔루션, 에이럭스 등도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상장 첫날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구성 종목의 주가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HD 현대마린솔루션과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각각 83,400원, 6만 원이었습니다. 11월 1일로 봤을 때 종가가 133,900원, 66,600원으로 공모가 대비 조금 더 오름폭을 보여줬지만 노브랜드나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했을 때 현재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IPO 지수 자체가 빠지는데 하방의 압력을 조금 더 크게 넣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IPO 시장의 반전을 기대할 만한 새로운 대여도 현재 부족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4분기 기대를 보았던 K뱅크가 수요 예측에서 참패를 하는 상황에 달하면서 상장을 철회한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6 건설사 영업이익 33%가 떨어졌습니다.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3분기 주요 건설사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6개 상장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21조 4,034억 원, 영업이익은 33.5%나 줄어들어 6,25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영업이익 감소가 굉장히 크게 두드러졌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67.2% 급감해서 주요 건설사 중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영업이익 급감의 원인은 원자재 값과 인건비의 상승인데요. 원가율이 과거 80%대에서 현재 90%대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가 된 상황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은 일부 반영이 된 상태지만 올해 실적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아서 원가 부담이 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대비했을 때 3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주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건설 수주 규모와 건축 허가 면적은 각각 전년 대비했을 때 6.4%, 18.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예산도 올해 대비 3.4%나 감소한 25조 5천억 원으로 편성이 되면서 공공부문 투자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조 파업과 허리케인 겨박제, 미국 고용 12,000명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10월 미국의 일자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차례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이 주요 원인이고요. 일시적으로 근로활동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 요인 때문에 페드의 금리 계획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비농업 일자리는 12,000명 증가를 해서 9월에 22만 3천 명 증가보다 매우 크게 둔화를 한 상태입니다. 팬데믹 여파가 컸었던 202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였던 10만 명 증가에도 굉장히 크게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으로 인해서 최대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시장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동일하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4%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와 또 일치하는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6일에서 7일까지 열리는 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번 고용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장 전략 분석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헤르베스 스타 김시은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대선이 뭐 2주 앞으로 남았다, 일주일 앞으로 남았다 했는데 지금 벌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뭐 대선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굵직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대선 자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 만큼 이 시장에 관심이 매우 크게 쏠려 있는 상황인데 변동성에 대한 우려까지도 함께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체크를 했을 때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뭐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지고 있는 상황들, 특히 돈이 굉장히 많은 뭐 버크셔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을 내가 갖고 있기보다는 좀 현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미국 대선에 있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이전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실 좀 내가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초박빙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번 주 후반부부터 보면 트럼프 미디어가 갑자기 고점 대비했을 때 50% 급락하고 있고 바닥권에 있던 신재생 관련 종목군이라든지 혹은 대마 관련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꿈틀꿈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좀 트럼프가 7개의 경합주에서 좀 우위에 서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사전투표를 보게 되었을 때 해리스가 다시 한번 역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우위에 있더라도 해리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밖에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 미국 투표라는 게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하면 투표를 하고 한 보통 대통령 발표를 자정쯤에 합니다. 이제 그날 하루 안에 다 알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좀 사전 투표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개표를 하는 시간도 주마다 달라요. 주마다 다른데 거기서 간전투표 그리고 승자 독식 구조이다 보니까 한 주에서 만약에 100명의 인물이 투표를 했을 때 51명이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러면 트럼프가 100개의 표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트럼프와 힐러리 간의 대결에 있어서도 그동안 힐러리가 우위 90%였습니다. 그때 압도적인 우위가 좀 전망이 되었는데 개표를 했을 때 당시에도 해리스가 표는 굉장히 많았어요. 표 자체는 힐러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대통령이 된 건 트럼프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전투표라든지 혹은 여론조사 이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좀 갈리긴 하나 저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투표 시작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하고 있고 투표 마감 시간 같은 경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별로 다른데 6일 3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표 시작 같은 경우에는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사실 모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또 미국 대통령 선거도 하는데 상하원 의원도 함께 뽑는 주가 있습니다. 좀 그런 개표를 이제 같이 하는 주가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개표 시작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벤트들 혹은 FOMC가 있더라도 가장 시장의 주목은 대선이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이번 주는 뭐 신재생 혹은 2차 전지 혹은 원전 이런 쪽이 또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엇박을 타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변동성은 필수다라는 점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신 팀장과 함께 했을 때도 이번 한 주만큼은 쉬어가거나 아니면 보유 중인 종목들 그 안에서 비중 조절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던 만큼 이번 주만큼은 좀 관망세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죠. 10월 달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갔었던 이 경합주 쪽에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금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예측이 되지 않은 이 대선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을 봤을 때 미국 증시를 포함을 해서 글로벌 증시까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치고 있는 만큼 그 영향이 과연 어떻게 지속이 될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분 지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이후에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책이라든지 혹은 좀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또 유동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해리스든 트럼프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 자국 우선주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을 더 강하게 위대하게라는 이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가 조금 더 강하긴 해요. 좀 이제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긴 하나 다만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대선이 마감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유동성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해리스든 트럼프든 공약은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이들 공약의 공통점은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게 된다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올라온 부분들이죠? 첫 번째, 실적이 뒷받침이 되었고 두 번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시장에 강세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점점 뒤로 미뤄진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면 지금의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섹터를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어서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산업군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이제 공통분모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자가 내세우는 섹터와 산업이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뭐 전통적으로 에너지라든지 재건이라든지 혹은 코인 이런 쪽이 있고 헬스 같은 경우는 대마라든지 혹은 IRA, 2차 전지, 신재생 이런 쪽이 있는데 결국 이들 안에 공통 섹터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혹은 뭐 전력 인프라, 바이오, 방산 혹은 대중경제를 하기 위한 조선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결국 조금 더 연속성이 있는 종목과 산업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공통분모에서 찾는 게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연결지어서 보면은 국내 시장 역시도 좀 박스피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이고 우리 주식은 우리 주식입니다. 이 점은 한번 명확하게 구분 지어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근데 과연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중국에서의 10조 위안의 부양책이 나온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 이것이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의 부양책, 뭐 또 이렇게 우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보게 되었을 때 결국 MSCI 신흥국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결국 중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다른 국가를 팔아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여기서 더 떠오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래서 박스피 혹은 종목군의 선택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 공통분모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것이지만 미국과 우리 시장은 좀 더 분리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박스피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그래도 해리스와 이 트럼프 간의 교집합에 있는 AI라던가 전력 인프라 이쪽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대선을 눈치를 보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인 게 중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가 오늘부터 열리게 될 예정인데 사실 통상적으로는 10월 말에 항상 열리는 만큼 지금 열리는 이유가 대선과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걸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전인대 상무위에서 좀 경기 부양책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또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확실히 주목해야 될 이유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 자체가 4일에서 8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다만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8조 위안은 나와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최대 뭐 트럼프가 되었을 때 10조까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8조 위안 이하로 나오게 되었을 때 시장은 좀 기대치를 하회할 수가 있어서 결국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PMI라든지 혹은 차이신 이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부양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다시 한번 지표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GDP를 결국 맞추기 위해선 조금 더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올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결국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다만 과연 지금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은 경기 부양인데 성장성보다는 이제 소비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부양책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정부 쪽에서의 돈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상황들. 근데 개인들이 돈이 정말 많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이 저금한 금액이 2경이 넘어가고 있고요. 거의 3경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원래 거기서의 재테크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동산 거품 꺼지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예금을 해놓자. 그러면 결국 중국 경기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이들의 돈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풀어야 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올 초부터 조금씩 부양에 대한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소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들.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소비를 더 하기 위해서
안 달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건든다든지 혹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문화를 조금 더 풀어준다라든지 이런 식의 효과가 결국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두 번째 봐야 하는 포인트는 과연 소비가 얼마만큼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예측 자체가 8조 위안인 만큼 그 이하가 나오면은 그 기대감을 좀 더 불확실성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경기 부양책에서 얼마만큼의 유동성이 나올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주말 사이에 나왔던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992년이죠. 그때 이후 처음으로 한국 관광객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 주말 사이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로 인한 효과가 어떤 게 또 있을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겉으로 보이는 효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좀 여행을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무비자 정책을 한다고 해서 중국 여행을 많이 갈까? 일단 그에 대한 첫 번째 의문점이 있고요. 그 이유가 저도 중국 여행 가보긴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핸드폰 가지고 가면은 검열 당합니다, 일단. 검열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또 이제 핸드폰 좀 원활하게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사용하기 위해선 VPN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과연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여행을 많이 갈까?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효과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얘기는 중국이 무비자 여행을 허용을 했으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본토에 이제 무비자로 중국인들을 허용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문화 교류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뭐 대선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 결국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풀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 자체가 굉장히 크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공항에 가기 위해서 버스도 타야 되고요. 여행 가기 위해서 옷도 사야 되고요. 가방도 사야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저는 중국 정부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한국의 문화를 좀 많이 들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뭐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릴 수도 있고 혹은 콘텐츠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혹은 게임 같은 경우에도 최근 판호 발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여행 혹은 항공 쪽보다는 저는 문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콘텐츠라든지 엔터, 게임 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섹터의 공통점은 지난 중국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다가 그에 대한 효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의 부양책 효과라든지 이번 이제 내용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게 된다면 추가 성장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들 종목의 대다수를 보면은 바닥권이 있어서 사실 수급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결국 지금 기관들이 바텀업 전략을 펼치고 있는 산업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중장기로 이 산업이 더 성장할 거야라는 부분들보다는 중국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으로 좀 분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으로 분류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최근에는 뭐 게임이라던가 엔터주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판호 발급 이슈 이후로 게임주의 주가는 정말 크게 오르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관련된 섹터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좀 어떤 섹터들 위주로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우선순위로 따지게 되었을 때 산업군 같은 경우에 엔터를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콘텐츠 순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들 섹터의 공통점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나눈 부분들은 연속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속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에 대한 연속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엔터는 뭐 로제 아파트라든지 혹은 지드래곤의 뭐 신곡 그 파워라든지 그런 지금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빌보드 순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하나 다만 지금처럼 종목별 장세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이상 지금 어떠한 이슈가 붙는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YG엔터 같은 경우가 뭐 내년에는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신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 몬스터의 첫 정규 앨범이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하루 만에 2,100만 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 이슈가 있는 쪽들 YG 엔터라든지 혹은 중국이 만약에 활발하게 엔터 쪽에 대한 소비를 하게 되었을 때 중국 쪽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은 SM이라든지 혹은 디어유 같은 경우는 근데 과열로 알고 있어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보단 좀 관심권에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군들 우선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도 저는 항상 게임 섹터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게임주를 투자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 하반기에가 게임주 투자하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먼저 드렸고 최근 뭐 중국 파노라든지 혹은 지스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 다만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다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이슈가 있는 쪽들에 대해서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이라서 현재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크래프톤, 지금 인조이 같은 경우도 흥행에 대한 기대감 나와주고 있고 배틀그라운드 여전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시프트업이 제가 지난주에도 눌림이 나왔을 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에 대한 의견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이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그 니케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내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게임주에서는 이 두 종목을 우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한데 다만 지금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가 저번에 지옥2가 나왔을 때 그때 흥행이 살짝 잘 안 되다 보니 뭐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 2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단기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콘텐츠들 중에서 오징어 게임 2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 시세가 나름 괜찮습니다. 뭐 쇼박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짧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거나 혹은 내가 중장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매수보다는 좀 나중에 모멘텀 발생했을 때의 접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엔터 게임 그리고 콘텐츠 순으로 좀 더 주목성을 크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이슈가 붙는지도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의 이슈 와이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개표 시작 시간을 한국 시간 기준 했을 때 11일 6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그리고 AI와 원전 등 성장이 연속적으로 방영될 그런 산업에 관심이 필요하고 오늘부터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가 개최됩니다. 미국 대선 이후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 발표에 관측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이슈 속 오늘은 더본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국내 외식업 기업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사업 모델을 통해 한국 외식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94년 설립된 더본코리아는 백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역전우동 등 25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반의 외식 사업과 또 가정 간편식, 가공식품, 소스 등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통사업, 제주도의 호텔 더본을 통한 호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국내 점포 수만 해도 약 2,900여 개에 달합니다. 해외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4개국에서 149개의 직가맹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시작은 백종원 대표가 1993년에 인수한 원조 쌈밥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더본코리아를 설립하죠. 쌈밥집을 운영하던 백종원 대표는 목조주택 사업에 좀 더 집중하다가 17억 원의 빚을 지게 되는데요. 이 위기를 요식업을 통해 돌파해 나갑니다. 기존의 원조 쌈밥집을 다시 살려내고 1998년에는 한신포차를 런칭하죠. 이후 내놓는 브랜드마다 소위 대박이 나며 빚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저렴한 가격, 높은 접근성, 빠른 회전율입니다. 가격을 낮추고 메뉴를 간소화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방 시스템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고정비 절감에 집중합니다. 이런 방식은 프랜차이즈 모델과 적합하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직영 매장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모델을 적극 활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가맹점주와의 협업을 하며 지역 밀착형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 서비스의 품질 또한 유지하고 있죠. 외식 사업 외에 유통 사업은 가정 간편식과 가공식품, 간편 소스 등의 제품을 홈쇼핑이나 편의점,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 판매해서 매출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사몰과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 입점 등으로 소비자들의 접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군급식, 기업급식, 유통업체 원료 공급 등 B2B 판매 채널 다각화에도 나서며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본코리아는 호텔 사업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에 위치한 호텔 더보는 합리적인 객실 가격과 조식 뷔페 레스토랑의 인기에 힘입어 2017년 오픈한 이후에 꾸준히 연평균 95%의 투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사업 부문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인 4,1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전사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39.7%입니다. 같은 기간 사업 부문별 연평균 성장률은 외식 사업이 37.2%, 유통사업 78.9%, 호텔 사업 15.1%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비중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연결 실적 기준 프랜차이즈가 86%, 유통 11%, 호텔 2%, 기타 1% 순입니다. 더본코리아 하면 가장 먼저 백종원 대표가 떠오르시죠? 실제로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지분 76%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모주가 발행된 이후의 백 대표 지분도 60%에 달하죠. 백종원 대표는 미디어 출연을 통해 많은 인기와 인지도를 얻었고 이는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파워로도 이어졌는데요. 이를 통해 특별한 TV 광고 없이도 백종원 그 자체로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종원 대표의 인기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대표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을 시 브랜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자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업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백종원 대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백 대표는 이 나이에 사고 칠 것이 뭐가 있느냐며 미디어에 노출된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 역시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도 양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오는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상장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기한 후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시금 상장에 도전하는 건데요. 상장을 앞두고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는데 77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11조 8,238억 원가량이 모였고 청약 건수는 67만 3,421건으로 집계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주가 미달됐는데요. 당초 더본코리아는 일반 청약 물량으로 75만 주를 배정했지만 공모주 청약 물량이 90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 청약에서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사주를 청약할 경우에는 1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들은 장기 기대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상장을 둘러싼 더본코리아의 우려의 시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너 리스크 외에도 기업 매출이 백다방 등 일부 프랜차이즈에 집중돼 있는 점, 또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미 레드오션인 점, 메뉴나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사와의 차별화가 어려워서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상장 후 기존 외식업에만 머물지 않고 가맹점 상생, 지역개발 및 축제 지원, 해외 시장 확대, 푸드테크 등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지속하며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외식업 외에도 가공식품 유통과 제주도 호텔 사업 등을 포함해 사업 다각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개장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용 쇼크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존의 호실적 덕분이었는데요. 아마존은 6% 넘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졌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요약입니다. 삼성전자가 해낸 걸 MS, 메타가 멈춥니다. 우선 지난주 10월 31일 기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어닝 쇼크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선방을 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내리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름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4분기 가이던스에 있었는데요. HBM에 집중하면서 특히나 엔비디아 쪽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 선방이 해결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HBM과 후공정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나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와 멘타가 그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우선 실적 자체로만 놓고 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3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높아질 대로 높아진 기준치, 즉 눈높이에 맞추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챗 GPT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아쉬운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장 강했던 테마들, 특징적인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우선 해리스 트레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해리스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6천만 명이 넘게 했다는 미국의 사전투표 결과에서 해리스 후보가 19에서 29%포인트 앞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 역시 금요일장에 마리화나와 풍력, 태양광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모멘텀을 탔었고요. 반면에 트럼프 수혜주로 보여졌었던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으로 꼽혔었던 비트코인은 7만 달러가 붕괴되는 소식 역시도 전해졌었고요. 6만 8천 달러 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말까지 2억 원 선이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바이오와 주성 엔지니어링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하방 압력을 보이면서 9% 넘게 빠진 채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유와 LPG 테마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우선 국내 유가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가 1,600원대를 돌파했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1,800원대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다만 그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우선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국제유가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 간밤에 우선은 미국의 PMI가 조금은 위축된 국면을 보여주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69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7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펙과 오펙 플러스 산유량 증가 계획 연기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일단은 유가 자체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상승폭은 제한적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S오일과 훈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가 상승 흐름을 타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도 강했습니다. 3분기 화장품 수출 호조세와 아모레퍼시픽 호실적의 일부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통상 화장품 3대장이라고 불리는 나머지 2개 종목은 하방 압력을 보였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과 빠르게 헤어질 결심을 한 아모레퍼시픽만 상승세를 보이고 나머지 2개 종목은 계속해서 중국의 목매 모습을 보여주다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K뷰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는데요. 유럽과 북미 쪽의 수출의 호조세를 보였던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11월 쇼핑 시즌이 열립니다. 아마존도 통상 11월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 화장품과 국내 소비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CM 생명과학은 상한가 터치했고요. 아모레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난주 강했던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대선과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었던 지난주 금요일장은 당연히 거래가 좀 한산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장이 마감한 후에 시간외 특징주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분 관련 이슈로 묶어봤습니다. 일단 하나는 상한가에 터치를 했고요. 하나는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본 취득, 신탁 계약 체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한가 터치가 나왔고요. VT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화장품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때는 대표가 440억 원에 대한 블록딜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정규장에서도 4%가 밀렸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였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큐브재팬을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좀 생겼는데 일단 거기 공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개인 채무 상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행인 부분을 찾자면 블록딜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동성화인텍도 6.5%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초대형 본행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요. 동성화인텍이 본행제에 있어서는 또 대표적인 관련주로 속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와 함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본행제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LNG가 영하 163도 이하로 떨어져야 액화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기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63도를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본행제가 꼭 필요하고요. 동성화인텍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와 함께 본행제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상승부를 좀 켜게 됐습니다. 또한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신규 선종에 대한 레퍼런스를 다시 한번 좀 추가하게 됐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도 함께 보겠습니다. 대마 관련주입니다. 앞서서 우리 소연 앵커가 언급드린 것처럼 해리스가 지금 사전투표 결과로는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에서 29% 정도로 그래도 꽤나 큰 폭의 차이를 좀 보이게 되면서 금요일장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주말 사이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들도 해리스를 좀 향하고 있는 글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2차 전지나 낙태, 대마 관련주들까지 오늘장 안에서 흐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예상 체결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엇갈리면서 할 걸로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2,550선까지 좀 떨어지면서 내려와 있는데요. 0.34% 상승하면서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728선에서 오늘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0.51% 상승불 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DS 부분에 있어서 어닝 쇼크가 났는데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 1조 후반대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DS 부분을 좀 깎아먹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58,6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시작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1.48% 조금은 만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게 되면서 물론 매출에는 내년도까지 다 팔려있는 상태라서 매출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경쟁자가 뛰어들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리스가 일단 사전투표에 있어서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 준비하고요. 삼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황제주 이 지위를 좀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출발도 보합에서 99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처럼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를 잘 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좀 많이 밀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하락하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0.98%, 리가켄바이오가 1%대로 더 크게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빨간불 유일하게 또 켜고 있죠. 아무래도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2차 전지 오늘 좀 흐름 괜찮지 않을까 예상되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1월 4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가 시장을 좀 더 지배적으로 장악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결과를 보니까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 측면에서 조금 더 앞서고 있으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상 체결 지수 때는 양시장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시작과 동시에 양시수는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50선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했고요. 2,54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30포인트를 다시금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현재 0.26%, 0.2% 각각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전일장에 보여줬던 낙폭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업종별로는 현재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업종별 상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금 음식료품 쪽에서는 지금 0.18% 올라오고 있고요. 섬유 의복 쪽도 0.48%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게 의약품 쪽에서 조금 더 약세를 좀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에서는 이슈가 하나 존재가 있습니다. 신송홀딩스에서 이슈가 있는데요. 이 GD가 최근에 파워업이라는 노래로 이렇게 다시금 컴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GD의 소속사가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신송홀딩스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함께 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으로 확인해 보자면 지금 이 섹터 안에서의 전기전자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가는 게 지금 운수장비 함께 0.45% 올라오고 있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락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과 철광과 금속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광, 금속 업종 중에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대한제강입니다. 최근에 200억 자기 주식 취득 신착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한 번 더 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서도 어떤 흐름 나타날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건설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게 유통과 제조업종이고요. 반면에 기타 서비스나 금융은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 ETN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금융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종목들 분위기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에서는 종이목재가 오늘 좀 강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0.56%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이 섬유, 의류, 음식료, 담배, 출판과 복제, 화학 순으로 현재 강세 테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이슈를 보여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9,000원까지 지금 올라오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이슈를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1.21% 상승하고 있고 HLPS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이슈와 관련돼서 하나가 있습니다. HLPSB 같은 경우에는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에 전일장에도 급등을 했고 오늘장에도 0.91%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과 한화시스템도 현재 각각 1.86%, 0.57%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0.8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원전, 체코 원전
원전과 관련해서 기각을 했다라는 소식에 전일장에서는 다시금 회복성을 보여줬지만 현재 1.45% 떨어지는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현재 2.9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현재 0.1%로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 산일전기가 1.2%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0.35%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은 상승 흐름 같이 타고 있습니다. 0.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CS윈드, 해리스 관련주로라도 꼽히고 있는 게 바로 CS윈드입니다. 그동안은 좀 상승과 하락의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4.07%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0.4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좀 이슈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은 현재 하락불이 켜져 있습니다.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 0.07%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ABL바이오는 1.9%가량 큰 폭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0.4% 떨어지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0.2%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14%로 꽤나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비만 체조제 좀 그 안에서 섹터 안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게 펩트론입니다. 1.5% 올라오고 있고 휴젤도 0.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현재 1.31%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영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자면 오늘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한 ETF, ETN 상품이 출시가 되는 만큼 금융업 쪽에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의 이 이슈가 주가에 녹아들었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1.53%, 우리금융지주 0.19%, 신한금융지주는 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IBK 같은 경우도 0.84%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현재 0.69% 오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했다라는 이슈가 현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별에 있어서는 거의 다 떨어지면서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디스트리뷰션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미 사이언스를 먼저 체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의 실적은 부진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종료가 좀 더 금방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에 또 전일장에서는 좀 급락하는 형태를 나타났는데 그 급락하는 형태를 딛고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가 매수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경영권 분쟁 때 다시금 팍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오늘 강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59,000원 선에 도달하지는 못했고요. SK하이닉스는 그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현재 185,000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을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만이 수입한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규모가 작년보다 125%나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HBM 물량이 가장 많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현재 2차 전지 흐름이 꽤나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업황 반등 시기를 내후년쯤에나 가능할 것이다 내다봤고요. 미국 대선 결과와 좀 더 무관하게 배터리 업체들이 받게 될 보조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위부터 5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부진하게 나왔고 더불어서 해리스 관련주로서 좀 움직임이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고 반면에 HLB가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와 알테오젠은 각각 0.67% 하락 그리고 보합권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요한 한 주라서 더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단 강보합 수준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포지션 찍혀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는 말씀하신 대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이슈에 따라서 일단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정말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선, FOMC. 우리나라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이슈만 자꾸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번 주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대선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FOMC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장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어떤 투자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당일 어떤 이슈에 따라서 계속 그 이슈에 따른 어떤 개별 종목 장세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항상 종목이 중요하죠. 항상 종목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번 주도 특히나 지속적으로 테마란지 이슈에 따른 어떤 개별 종목 대응을 이번 주 지속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도 빠른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결과도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외계인 침공이었나요? 그거 네. 말고는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네.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주 전략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죠. 그 6월달에서 7월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 대선이 화두가 됐고 그리고 글로벌 내에서 미국이 이길 만한 강대국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침공 정도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면은 미국 대선 어렵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7월달 들어오게 되면서 트럼프가 앞섰다가 8월 넘어가면서 또 해리스, 또 트럼프, 또 해리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해리스 관련 종목들 마리아나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거 보니까 일단 시장은 어쨌든 해리스 쪽을 또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는 아무래도 해리스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한번 그동안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도 대선 다가오게 되면 인맥주, 정책주, 그다음에 이제는 뭐 연고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번 진짠데서 나왔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종목들이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 기억 속에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마리아나 낙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선 이전에 마지막 변동성이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초박빙이죠. 네. 그래서 폴리마켓 정도만 그 베팅 사이트인데 거기 돈은 정직하거든요. 돈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쪽 들어가서 누구의 지지율이 높은지만 공을 확인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거기 또 트럼프의 지지율도 그렇죠. 높더라고요. 사실 이번 선거는 해리스한테 진짜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왜 펜실베니아 중요한지는 아마 언급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해리스는 펜실베니아만 가져오잖아요. 이번 대선 그냥 이긴 거예요. 펜실베니아만 갖고 오게 되면은 270석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만약에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은 해리스는 한국 축구가 되는 거죠. 또 경우에서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폴리마켓을 확인했는데 또 펜실베니아가 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고 이렇게 하니까 투자들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누가 될지 그만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 대선 테마 짧게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될 경우 해리스가 될 경우 이 두 경우의 수를 다 가져가서 양쪽 다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보는 게 지금 낙태라든지 뭐 마리아나든지 이쪽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찌 보면 승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짧은 대응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번 주는 미국 대선 관련돼 가지고 조금 해리스, 트럼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더 매매에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펜실베니아에서 어느 후보가 이기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편 투표도 있어서 사실 완전히 개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일단 11월 6일부터는 개표 시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정해질 때까지 일단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두 후보가 공통으로 가져가는 네네. 섹터들도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은 대선 전에 미리 담아봐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확인 다 해야 될까요? 그게 대표적으로 바이오인데 그렇죠. 최근에 바이오가 힘이 그렇게 좀 약해진 없어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바이오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부터 강세를 보이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 7월 달부터거든요. 그럼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 달로 넘어오고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바이오가 미국 대선이 시장의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됐고 그러면서 바이오가 같이 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결국 미국 대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가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7, 8, 9까지 가파르게 10월 달까지 가파르게 달려왔다. 그러면 언제 고비가 오느냐? 대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 못 드려 정말 죄송한데 다른 곳에 가서는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떤 공통 분모인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 대선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공통 분모가 되는 섹터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대선 끝나고 나서 보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략을 짰었냐면은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가 1차 고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 달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상승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앞두고 1차 고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1차 고비를 잘 넘기게 된다라면은 언제 2차 고비가 오느냐? 요것도 제가 방송에 최초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3월 달. 공매도 지난주에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죠. 제가 하도 여기저기 얘기해가지고 제가 중요한 만큼. 네,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사는 것만큼 또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초까지 1차 고비가 되고 이거 잘 넘기게 되면은 내년 3월 달 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저평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내년 3월 달 공매도 제기가 되게 된다라면은 바이오는 이제 박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 그리고 내년 3월 달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 대선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내가 급한 거지 시장은 급하지 않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또 천천히 호흡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바이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삼바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네네. 다행히 100만 원 딱 지금 이 순간 터치했거든요. 0.2% 강보합 수준입니다. 사실 삼바는 뭐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 뭐 작년 매출의 절반 이상 다 한 번에 따내기도 했고 누적 수주도 너무 탄탄하고 좋은 이야기는 진짜 많아서 네네. 일각에서는 다시 또 99만 7천 원까지 내려왔네요. 근데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10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부 동의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100만 원을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100만 원 가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기술적으로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데가 중요한데 삼성바이오로스도 결국 왜 올라갔습니까? 생물보안법 그리고 미국 대선 바이오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각 전문가마다 실적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틀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적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물보안법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100만 원 가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모멘텀이 뭡니까? 결국 미국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좀 앞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결국 대선 끝나고 만약 바이오가 하게 된다면은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100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선이 끝났는데 바이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은 천천히 결과 끝나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선이 끝나고 바이오 흐름이 좀 좋아지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하지 않게 천천히 좀 호흡 끊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호흡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소비주가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중국 쪽에서 무비자 입국 허용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11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 당연히 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갑니다. 항공 쪽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렌터카까지도 해서 강세 보이는 종목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해리스 트레이드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뭐 이전까지는 좀 트럼프 트레이드가 유효한 것 같다가 다시 해리스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 사전 투표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일단 해리스가 한 19에서 2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오지만 이제 돈을 내고 베팅하는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또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계속 초박빙 상태를 좀 벌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볼 텐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늘 다행히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까지 이미 HBM 물량이 다 완판이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퀄테스트에 통과해서 이 시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매출상의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독점적인 구조가 좀 깨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오늘 개장하자마자 움직였던 중국 소비주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중국 쪽에서 일단은 무비자 입국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 개장하자마자 강세를 좀 보입니다. 네. 마침 또 전인데도 오늘부터 개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발행 규모, 경기 부양책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까지 그 전인대 개최되는 그 기간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앵커님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개별 이슈란지 테마에 따른 개별 종목 대응하자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말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발빠르게 아침 쪽에서는 중국 소비자 관련돼 가지고 영향하고 LCC 쪽은 분명히 이제 리스트업을 미리 해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수남매가 계속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 뉴스가 될 만한 것들 미리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아침적인 반응 나오면 빨리 따라잡지 않게 되면은 늦어요. 지금 보시면 아직 개장한 지 24분이거든요. 참좋은용인 벌써 상한가 같고요. 노량포성 상한가 같고 모두투어 19% 상승 나왔고 지금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8% 상승이거든요. 아침적에 왜 빨리 따라잡아야 되냐면은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27%의 상승이 나왔다가 16%까지 상승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만약 장 후반기에 지켜봤을 때 뭐 이 윗꼬리를 잡으러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빠른 순환매에 의한 뭐 이것도 단기 테마로 끝이 나게 된다면 이것도 에이, 괜히 들어갔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참좋은 여행이란지 노량봉선이란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항공 쪽을 보세요. 항공 쪽을 보시는데 제주항공이란지 그리고 진해라든지 이쪽이 지금 현재 상승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 그리고 에어부산 이쪽으로 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그 LCC 쪽 같은 경우는 중국 무비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제주항공, 뭐 진에어 이런 4대 이제 LCC가 있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2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라든지 흑자 전환될 거거든요. 근데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소비자 안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여행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LCC 쪽으로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볼 것 같아요. 여행 쪽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아웃바운드인지 인바운드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모두투어는 인바운드인데 하나투어도 아웃바운드예요. 지금 중국 무비자면 이제 나가는 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모르고 있다 인바운드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왜 안 가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여행보다는 LCC. LCC는 어쨌든 나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LCC 같은 경우에 중국 쪽은 노선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LCC 쪽을 좀 공략하시는 게 그래도 좀 느긋하게 종목을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행보다는 LCC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조용하긴 한데 카지노 쪽 이런 쪽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LCC나 카지노 쪽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LCC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인지 아웃바운드인지도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는 팁까지 같이 좀 주셨습니다. 앞서서 봤던 그 반도체도 살펴볼 텐데 반도체 네. 투톱이 오늘은 또 개인 투자 반도체 투톱이 일단 오늘은 다행히 1%대 강세를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손실률이 97%고 네네. SK하이닉스는 수익률이 88%래요. 근데 사실 SK하이닉스는 내년 물량까지 다 완판을 했으니까 네네. 매출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사실 없고 영향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독점적 구조가 깨져서인지 좀 우려하는 시선들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통과 임박했다라는 걸 시사하긴 했는데 그럼 SK하이닉스는 하방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한 거예요? 하방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그 하방에 대한 대비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오히려 네,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동안 그래도 삼성전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1등 프리미엄. 그래도 메모리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1등이고 최강자다. 그런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프리미엄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HBM 얘기 말씀드리고 뭐 1B 디램, 1C 디램, 뭐 범용 디램 쪽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정말 이제 분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고3 수능생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빡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2년 내에 잡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따라잡는 거지 뒤집기는 힘들 거예요. 이 반도체 쪽의 선단 공정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고3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빡세게 2년 동안 따라잡을 생각을 해야 그나마 하이스에 좀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지 지금 그게 아니라면 힘들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돈을 못 번 것이 아니라 선단 공정에서 하이스 쪽에 뒤쳐져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뒤쳐져 있다 보니까 1등 프리미엄을 못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늘도 뭐 삼성전자가 1%까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 최근에 이제 6만 원 아래권선은 뭐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어요. 제한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또 다른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동안 계속 매도가 나와요. 근데 이 매도가 약해지게 되면서 반등이 나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길속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누른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0월 18일부터 보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수가 들어왔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삼성전자 얘기할 때 외국인 매도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약해져서 하락이 제한되고 있는 것들이지 삼성전자는 지금 바뀐 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HBM4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이닉스가 물량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다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네. 그럼 삼성전자 끼워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은 엔비디아가 그래 너도 끼워줄게. 너도 껴줄게.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상 이거 이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지 삼성전자도 이제는 들어가는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잠시 흔들렸던 것뿐이지 원초적으로 바뀐 건 없다라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네,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뭐 하방이 열렸다면 그거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18만 4,800원, 1.4%대 강세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관계처럼 이 소부장단을 그대로 옮겨오면 또 하나인더랑 한미반도체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K 하이닉스가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확인을 했으니까 한쪽 오르면 또 한쪽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냥 둘 다 담아서 해지 전략을 취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한미 반도체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지만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한미 반도체 매수 안 합니다. 사실 올해 6월 달부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저는 안 봤어요. 10만 원 돌파할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모 프로그램 순위 프로그램에서 저는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6월 달부터는 아예 안 봐요. 그러면서 악플이 되게 많이 좀 시달리고 있는데 근데 악플은 책임져 주는 게 없어요. 자, 한미 반도체를 한번 잘 보자고요. 작년부터 올해 19만 6천 원까지 갈 때 한미 반도체의 어떤 상승 동력은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은 1등 프리미엄 이것도 TC 본더라는 장비 거기는 1등 프리미엄보다는 독점 프리미엄. 그렇죠. 그러니까 TC 본더를 독점적으로 계속 하이닉스가 공급을 했었잖아요. 하이닉스가 또 HBM의 대장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거 다 제쳐두. 그러니까 하나 인다가 뭐 밴드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거 제쳐두고 중요한 건 한미 반도체의 독점 프리미엄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바라볼 때 독점 프리미엄이 깨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실적 퍼포먼스가 과연 또 나올까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미 반도체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6월 달에 한미 인더 쪽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 정밀 기계죠. 그쪽에서 이제 공급 가능성 이게 나왔을 때 그때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HBM4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본더가 이제 점차 적용이 될 건데 2021년도부터 하나 정밀 기계하고 지금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 말씀드린 게 좀 언짢다 싶으면은 자 HBM3 12단이 분명히 이제 연말까지 나올 거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연말까지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미 반도체는 12단에서 TC 본더를 공급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한미 반도체 주가 흔들리게 되면서 내년으로 납품이 이연됐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의 HBM3 12단이 내년에 나오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에 12월 달 안으로 3 12단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TC 본더 썼을까요? 적어도 한미 반도체 건 안 썼다는 결론이잖아요. 이연됐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으니까. 맞잖아요. 작년 내년에 이연됐다 그랬는데 올해 나와버렸어. 그럼 한미 반도체를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12월 달까지 그것만 보십시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HBM3 8단까지는 한미 반도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한 게 맞아요. 그런데 12단부터는 관계가 깨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확실히 또 SK 하이닉스는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HBM3 12단이 12월 안에 나오게 된다면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독점 프리미엄은 깨졌을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때는 양시장 지수 자체는 0.2%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1% 상승을 하면서 2,550선 그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55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30선을 어느 정도 완전히 회복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더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0.63% 상승하면서 733포인트 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03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좀 같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매도에 대해서는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474억 원을 크게 매도를 하면서 상방의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걸어 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나홀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73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들이는 폭이 훨씬 더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2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현재 어떤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개장과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개장 때도 1.2%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현재도 59,000원 선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HPSP도 3.93% 올라가고 있습니다. 컨슈머 서비스 쪽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컨슈머 서비스를 소비자 서비스 섹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의 성적이 나왔는데 3분기가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순손실에서 적자폭이 확대가 된 것이 좀 주가 폭에도 하락을 압박을 좀 더 넣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행주 쪽에서는 오늘 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노랑풍선이라던가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같은 게 아무래도 주말 동안 있었던 이 중국에서 비자 없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여행주 쪽에서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지도 현재 잘 움직이고 있는데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에서 호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2.59%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뭐 APR이라던가 이렇게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들에서 오늘 훈풍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전체적인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한미 셀트리온 쪽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가면역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유럽에서 출시된다고 합니다. 과연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거래 대금이 크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선이나 FOMC처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개별 종목 잠세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또 이슈 체크, 또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